삼천궁녀는 의자왕이라고 하면 삼천궁녀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데 조작된 팩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부여에 가보셨나요? 가봤죠. 가봤죠? 그럼요. 부소산에 올라가면 낙화암이 있어요. 네. 가보면 깜짝 놀라요. 왜요? 3,000명은커녕 30명도 못 서 있어요 거기. 아, 너무 좁아서. 너무 좁아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저 아저씨 비겨. 내가 먼저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3,000명이 진짜 쉬지 않고 막 이렇게 우수수수 이렇게 무슨 낙엽도 아니고 애초에 이게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자, 사실 봐봐요. 의문 들어요. 네. 삼천궁녀라고 칩시다. 네. 당시 이제 그 부여, 그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사비성 부여였죠. 네. 인구가 약 5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계산해 보면은 네. 3,000명이라고 하면 당시 수도 인구 전체의 20분의 1이잖아요. 그건 너무 많다. 2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교수님. 삼국유사에 보면은 네. 그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왔을 때 네네네. 그 사비성에서 있던 그 의자왕과 그 안에 있던 그 왕족들, 그 대신들 그리고 궁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후궁과 궁녀들이 적군의 손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자결하겠다. 맞아요. 라고 그게 해서 우리가 알던 내용이죠. 예, 강물에 몸을 던졌다라고 네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 기록에는 3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이거 누가 만든 어디서 나온 거예요? 3천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일단 삼천이라는 것이 약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양귀비 있죠. 네. 양귀비. 알죠. 이 양귀비와 당현종이 뭐 너 죽네 나 사네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를 백거이라는 그 당나라 시인이 묘사를 했습니다. 네네. 후궁이 3,000명이 있지만 네. 그 3,000명의 사랑보다 한 사람에게 푹 빠졌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거기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중국에서는 3,000명이라고 하면 정말 3,000명이 아니라 네. 많다의 대명사가 돼요. 비유적인 표현이군요. 예를 들어서 뭐 나 친구가 3,000명이다 그럼 진짜 3,000명이 아니라 많다는 뭔지 알겠다. 야, 이 전화번호부에 3,000명 3,000명이야. 그 진짜 3,000은 아니지만 뭐 500명 진짜 있어도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거품이 좀 있네요. 표현이었구나. 사실은 의자왕 걸 알고 있는 거는 뭔가 좀 흥청망청 뭐 방탕하게 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흥청망청 방탕한 이미지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의자왕의 서자가 41명이라는 기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는 이게 달리 보거든요. 서자가 그렇게 많다면 이게 생수적으로 생각하면 서자 41명이에요. 그러면 정실에서 나온 자식들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그렇죠. 공주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80명이 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자식이 많다고 해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삼국지 조조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60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 자식이 22명이야.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29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자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꼴 방탕한 남자다? 이건 근데 좀 많아도 좀 너무 많으니까. 29명의 몇 배잖아요, 지금 80명은. 백제 멸망사에 있는 의자왕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꽤 많아요. 예. 제15년, 그러니까 의자왕이 50대 중후반이 될 적에 태자의 궁을 굉장히 사치스럽게 꾸몄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이듬해엔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아서 그때 그 좌평 자리에 있던 성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말린 거죠. 이제 좀 자중하시라. 그 한 명씩 있어야죠. 이제 그만해라. 자제하시라라고 네. 말렸는데 이 성충이 감옥에 갇혀요. 그 반응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자중하라고 했다고? 네,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폭군의 한 또 전형의 모습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뭐 사치에 음란에 향락 뭐 충신까지 일단 가뒀으면은 조건은 다 갖췄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 거의 맞는데? 지금 이 그러니까요. 기록대로 지금 보면은. 오해는 없는데. 이게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라 백제, 사람입니다. 그쵸?
신라 사람이니까 백제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은 음해하려고. 사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의정에 대한 악플을 쓴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말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잖아요. 네. 그쵸. 이게 막 옛날에 외가 백제랑 진짜 친했거든요. 예. 근데 그 외에서 남긴 기록이 있는데 의자왕의 군의 대부인 그 왕후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요망하고 무도해서 멀쩡한 신하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는 마음껏 이런 기록을 쓴 게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근데 저게 절친도 그렇게 얘기한 거면 절친 나라도 그러면 그쵸, 베프말은 팩트죠. 들어야죠. 그러니까 왕후가 누구냐.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여를 나중에 한번 그 투어를 가시면은 네.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부여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백제의 유물이에요, 이게요. 네, 네. 웅장해요. 네. 거기 보면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 소정방이 그 당나라 장수가 소정방.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딱 보니까 정림사에 석탑이 있는 거예요. 네. 석탑에다 그러면 이걸 내가 정복했다는 기록을 남겨라 해. 네. 대당제국이 백제를 멸망시킨 기념비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 은고 부인 왕후에 관련된 기록이 있거든요. 고든 신하들의 간언은 물리치고 요사스런 부인의 말을 좇아 어진 자에게는 강한 형벌이 내려지고 아첨하는 자에게는 총애와 신임을 주었다. 당나라와 외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거의 진짜 믿겨지긴 하는데 은고 부인이 정말 국정농단을 한 게 사실입니까? 실제로 그 의자왕이 국정 초반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대략 한 65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나는 그 이면에 은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원래 부여용이라는 사람이 태자였다가 나중에 655년에 태자효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자가 바뀌게 되는데 은고라고 하는 이 대부인이 아마도 태자효의 친모로서 이 태자효를 태자로 앉히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태자를 앉혔으니까 이제 좀 약간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의자 왕이 뭐 음란했다든가 뭐 은고라고 하는 사람이 뭐 국정을 농단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당 내지는 신라에 의해서 승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사거든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제가 반드시 망해야만 되는 국가고 자기들이 정벌해야만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마땅한 명분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망할 거예요. 만한 나라였다. 그 과정에서 의자 왕과 은고 이런 어떤 그 멸망으로 가는 서사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아마 기록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왕으로서의 업적 같은 건 없나요? 네, 당연히 많이 있죠. 특히 그 후대 왜곡된 기록에 의해서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네. 의자 왕은 신라를 그야말로 코너까지 밀어넣었던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훌륭한 정복군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설록화를 잠깐 볼까요? 다 불태워버렸는데요. 와우, 뭐야? 와, 신라를 그냥 불태워버렸네. 저 중간 저긴 것 같은데요? 탑이 근데 저게 지금 성이 하나, 봤을 둘, 때는 셋. 백제 건 아니겠죠? 네, 신라 거 성이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저게 다 의자 왕이 정복한 땅이에요. 와 기가 막히다. 이때까지는 뭐 방탕이니 사친이 음란이 이런 기록 안 나와요. 네, 나오지 않고 거의 654년까지 신라를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네, 이게 6세기 후반경의 그 삼국의 지도인데요. 의자왕 즉위 전의 지도입니다. 신라의 거의 3분의 1? 뭐 이 정도? 절반? 네, 너무 작은 나라. 절반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포위당해 있는 느낌으로. 아 근데 저거 진짜 거의 3분의 뒤에는 1. 바다고. 충청도 전라도 거의 고립이지 고립. 다음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 이게 바뀐 거네. 초록색, 연두색 같은 게 다 넓힌 것 같아요. 연두색이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의자왕 때 넓힌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정도 열악한 환경에서 저렇게 밀고 들어간 거면은 진짜 장수가 엄청 뛰어난 네, 분이시네요. 전략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의자왕이 백제를 굉장히 강하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 멋있다, 초기부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위 2년 만에 직접 자기가 친정을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쳐들어가서
무려 한 40여 개의 성을 아 직접 빼앗았다. 출두하신 거예요? 신라 잔족들을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수뇌부에 있으면은 잘 안 나서잖아요. 잘 안 나서잖아. 그렇지 나서 힘들죠. 너희들이 해라 이거 하는데 내가 전력이 직접 있어야지. 전장에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겠다. 이거 딱 던지고 들어가는 왕이 제일 멋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정복군주다운 모습이죠. 맞아요. 지시만 하는 게 진정한 아니고. 모습. 백제는 신라와의 대결에서 이 당나라가 나중에 이제 개입을 하기 전까지 줄곧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제2기년 20년 동안 총 11번 신라를 침공했고 그 과정에서 거의 총 한 80여 성 정도를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록이 이게 있습니다. 신라에게 잃었던 영토를 완전히 되찾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뭐 잃었던 영토를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부루마블 했네요 진짜. 주사위 굴려가지고 이거 내 거 막 성 따먹게 하고. 대단하시네.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가 정말 무서운 존재였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당시에 신라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김춘추랑 김유신 짝이라고 하면 이건 전설적인 페어잖아요. 서로 한 명은 엄청 노련한 정치인, 한 명은 엄청나게 강한 이제 무력을 가진 사람에서 서로의 보완점을 메워주던 진짜 완벽한 커플이었는데 이 의정한테는 정말로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김유신이 전쟁 나갔다가 아빠 왔다 하고 나면은 또 불려 나가서 또 걔야 하고 나갔다 올게 하는 식으로 집에 붙어 있을 틈이 없었을 거라고 해요.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죠. 자, 그나저나 이렇게 저렇게 거침없이 전쟁 성과를 이뤄내기까지 왕권에 대항하는 기존 호족 세력의 방해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그 전통적인 뭐 귀족 세력들이 힘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자 왕도 원래는 그 아버지 무왕의 맏아들이었어요. 무왕의 당시 부인이 그 사택 왕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택 왕후. 이 사람이 의자 왕이 태자가 되는 거를 굉장히 견제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견제받다가 나중에 상당히 늦게 태자가 됩니다. 632년경에 가서야 태자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절치부심하면서 나중에 어떻게든 저 사람들 싹 다 제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의자왕이 즉위 1년 만에 그때 마침 또 사택 왕후가 죽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그 사택 왕후 쪽에 붙어 있던 일부 왕족들, 일부 대신들을 싹 다 숙청해서 백제의 그 섬으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너무 무서웠을 거야. 자기 라인 끊겼을 때 이 죽음 기다리는 게 나죠.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렵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의장이 굉장히 좀 주변 정리는 좀 깔끔하게 했네요. 아 그러네. 진짜 그것도 그러네요. 일 처리가 깔끔하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나당연합군한테는 그렇게 쉽게 함락된 걸까요? 애초에 근데 이 신라 백제 싸움에 왜 당나라가 껴든 거예요, 근데? 맞아. 그건 이거 궁금하잖아요. 또 그러네. 왜 그랬어요? 원래 당나라는 백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원래는 고구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어떻게든 정복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거든요. 특히 645년에 당태종이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그 영웅이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작심하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는데 결국엔 실패한 거예요. 와. 이때 마침 신라가 다가온 거예요. 당나라 쪽이 다가와서 저희가 나중에 고구려 치는 것도 도와드릴 테니까 당에서 저희 백제 치는 거를 같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하의 샌드위치. 얘기했던 거죠. 신라가 머리가 진짜 좋네요. 외교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위기 대처에 굉장히 능한 그런 네, 나라였네요. 외교를 잘한 거죠. 원래 싸움 못한 애들이 이 눈치 보고 연합에 특화돼 있죠. 잔기술, 잔머리. 인형이죠. 있죠. 네, 이 지도를 보면요. 네. 의자왕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서 내륙으로 그 백제로 오는 길은 고구려가 버티고 있잖아요. 당나라는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의자왕은. 네. 설마 배를 타고 저 긴 항로를 통해서 백제로 단숨에 오겠어라고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근데 배 그렇게 먼 거리는 사실 아닌데. 당시까지는 근데 많은 군대 이끌고 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한 번에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쳐들어올 때는 1,900척에 달하는 배를 가지고 13만 대군이 오거든요. 13만. 그 정도나 되는 대군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당나라 군대 신라군의 합하면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버텨도 결국 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자왕은 웅진성 지금의 공주에 들어가서 농성전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이자 배신자가 웅진성 안에 있었어요. 660년 7월 13일에 의자 왕이 이제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이제 포위하고 오니까 의자 왕 본인하고 그 태자하고 같이 몇 명의 대신들하고 일부 군대를 데리고 공주 지역의 웅진성으로 갑니다. 이때 사비성에서 갑자기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자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하면서 왕을 자칭을 합니다. 술 왜 먹었어요? 왜 갑자기 그래? 그런 거예요? 미친 거예요? 뭐예요? 아마도 그 왕이 계승 과정에서 밀려났다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었구나. 첫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침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라고 해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이면 망나니가. 어차피 나는 이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도 왕이 못 된다. 되니까. 그럼 찬스는 지금이다. 그럴 바에는 지금 다 죽던가. 사비성이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나중에 함락이 돼버렸어요. 수도잖아요, 저희. 네, 너무 일찍 함락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공주에 있던 그 웅진 지역에서도 이 소식이 들리거든요. 네. 그때 웅진 지역을 맡고 있던 그 사령관이 예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식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버린 것 같거든요. 네. 이미 뭐 상황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버티다가 나중에 당나라한테 함락돼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느니 여기 의자왕도 있겠다. 네. 의자왕을 데리고 우리가 항복해버리면 어떨까? 와, 라고 해서 말도 안 돼. 결국에는 칼을 뽑아들고 의자왕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네, 의자왕을 데리고 나당 연합군에 항복을 해버린 거죠. 뭐 술을 먹었네, 여자가 어떤 해는 게 나이로 얼추 계산을 해보면 50대 중반까지도 볼 수 50대 중반이요? 있겠더라고요. 30대 생각해 보십시오. 후반에 데뷔했으니까. 요새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50대 중반은 요새 몸이 어때요? 건강? 네. 건강. 요즘 어때요? 네, 뭐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혹시? 달라진 점? 네. 사실은 뭐 몸이 피곤하다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피곤했으니까 잘 모르겠고 화약 체질이었어요. 화약 체질이에요. 네. 화약 체질인데 저는 좀 나이를 먹는 게 좀 좋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 왜냐면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공손해져. 다들 좋아해서. 친절해지고. 난 그래서 좋은데 50대 그러면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들 어떤 지병을 그렇죠. 한 두 개씩은 갖고 자격증처럼. 있어요. 한두 개씩은. 네. 근데 뭐 저도 50대지만 네. 이제 슬슬 나이 먹는 거를 느끼는 게 언제냐면 친구들 부고가 와요. 아, 진짜 벌써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글을 읽고 있을 때 이러고 내가 글을 읽는다든지 정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데 오늘 이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비인후과 가니까 저보고 보청기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내 시대는 끝났어 이제. 와 진짜 이제 썬킴 슬프다. 선생님의 시대는 끝났네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니, 보내버려요? 본인이 인정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노화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노화. 요새 50대는 청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사실 많이 아파요. 안 아프던 손목도 아프고 안 아프던 어깨도 아프고. 근데 그게 백제 말에는 어땠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80대 초반까지도 그렇죠. 볼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의료가 네. 근데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노인이 되면 노인의 사망률 1위를 기록하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의외로 저는 음. 감기였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의료가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때 해봤자 침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걸리는 걸로 오히려 독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사망률은 역시 심혈관 질환이죠. 네. 혈관, 심장. 혈관? 네. 아니면 성병 이런 것도 옛날에 그때 못 고치지 않았을까요? 온통 거기에만 그냥 쏠려 있는 아까부터. 성병이요? 예. 감기, 유력하다. 심혈관 질환 틀렸습니다. 암. 정답입니다. 아, 역시 변호사님. 의자왕이 암이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실제로 기록이 있는데요. 네. 그 당나라 기록에 문관사렴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644년에 네.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 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로 가서 당태종한테 당나라에 있는 그 유명한 이원 한 명을 콕 집어서 좀 우리나라에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장원창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원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병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당시 당나라에서 그 개발됐던 그 치료법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치료법. 예, 그 치료법이 뭐에 대한 치료법이냐? 당시에 반이라고 지칭되는 병이었습니다. 반위요? 반위. 반위? 그러니까 위암을 보통 반위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위암 증상이라는 게 이제 되게 아프고 못 먹고 토하고 이러는 건데 이 당시에 위궤양이라든지 위염도 다 반이라고. 증상이 비슷해서 반위에 포함돼 있었을 거다. 네. 아마 그 당시 요청한 당나라 의사가 소화기내과 전문 한의사였겠죠. 그럼 그 암 치료법이 대체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요것도 기록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 그 당나귀 오줌을 따뜻할 때 먹여요. 네, 따뜻할 때 먹여요. 당나귀 오줌이요? 그러니까 데운 게 아니라 싸고 나서 바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독이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네. 일주일 동안에 좀 나눠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양이 있어요. 내내 먹어. 당나귀 오줌을요? 네. 이게 저는 왜냐면 이게 이 근거가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다. 의원들은 한번 먹어본 거예요? 의원들이 한번 먹어보고 효능이 있으니까. 효능이 있는데? 궁금해. 너희 나라는 지금 못 보내겠다. 라고 거절을 해서 아마 실제로 먹을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 드셨겠죠. 그러니까 안 다행이네요. 먹고도 그 이후로도 한참 사신 거 보니까 암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그렇지. 많고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만약에 뭐 위염이든 위궤양이든 아니면 뭐 다른 질병에서 약간 이런 소화 불량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도 50년 넘게 잘 해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거 맞아. 네. 본인이 비유 맞추던 왕후도 중간에 사망을 하시고 네. 또 왕이 되면 본인이 이루고야 말리라 했던 네. 뭐 성을 몇십 개를 다 했죠. 재정복을 했다며요.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 대충 일단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몸이 아프니까 돌아보게 되게 됐구나, 그때쯤 이제. 되면 50대 중반 이후에 지금도 본인의 삶의 목적을 재점검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도 요 나이 때 아픈 곳이 생기고 이제 이거 내가 이러다 빨리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후회를 준비하게 들면서 되는구나. 조급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역사적 사실이 내 왕자들 전면에 배치하고 그 호족들이나 다른 귀족들 잘라내고 뭐 일본으로도 보내고 또 그러면서 내 적도 만들고 진짜 의자왕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될 거 그럼요. 같긴 한데요. 이 상황이면. 그렇죠. 왜냐면 상황이면. 이게 젊은 사람도 몸이 아프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신경이 곤두쓰고 우울해지죠. 그죠? 모든 신체 기능이 다 저하되고 거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뇌잖아요. 그죠? 네, 그거 자체가 이게 환자들을 보면은 실제 질병 치료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치료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의자왕한테 좀 발현됐을 수 있다. 노화가 될 때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이 우울하고 기운 없고 이제 주변 사람을 못 믿게 되고 그리고 맞아. 내가 남겨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게 마땅치 않아 보이니까 돈에 집착을 하고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충성을 바치는 애들한테만 이쁨을 주려고 하고 나의 흔적을 남기려고 예, 준비를 그렇죠. 하시는구나. 그리고 속으로는 한없는 뒤끝을 가지고 살라고 하죠. 진언하는 사람은 저놈이 날 이제 무시해? 내 자를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의심도- 진언하는 성충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른말 하면은 다 목을 쳐내는군요. 나 이제 조금 잃었는데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나이 들면서. 장흥준 씨랑 썬킴 씨 옆에서는 조심하셔야겠다. 쉬쉬하자고요. 나이가 막 든다고 해서 꼭 이렇게 다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먹는다고 다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남들이 알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 거거든요. 그때 뭐 세대 교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선거가 막 민주사회에서 선거가 계속하고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국왕이 죽어야 정권이 끝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퇴임이 이게 없었구나. 진짜 사망 직전까지 선정을 베풀고 뭐 이런 왕들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드물죠. 네. 막판에 꼭 자기가 안 하던 짓을 하죠. 이게 엔딩이 중요한데. 네, 그 맞아. 옛날에 뭐 옆나라 조조만 해도 평생을 그렇게 독립적으로 권력과 싸웠던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권력하고 결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정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정조만 해도 평생을 개혁군주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애를 위해서 이제 강한 집안을 외척으로 붙여주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갑자기 이렇게 획가닥해서 하는 선택이라기보다 그냥 그동안 자기가 안 했던 선택 중에서 현명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에. 아니 깔끔하게 사신 분은 안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완벽한 분은 이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 살짝 그 끝까지도 아름다우신 게 자기 왕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세종대한테 물려줄 때도 군권까지 싹 패키지로 해서 물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긴 했거든요. 와, 그래서 근데 손에 꼽히는구나. 네, 그래서 혹시 의자왕이 했던 그 수많은 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일들도 사실 애를 위해서 이제 깔끔하게 교통정리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또 말이 되네요 또. 나이 먹으면 왕이나 리더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젊을 때부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내 주변의 준비를 잘 해라.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너무 고급져요. 오, 이거는 그냥 만든 바둑판이 아니에요. 자개 같기도 하고 뭐 자개로 만든 거. 예술품 같아요. 엄청난 장인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저 당시에 진짜 한 땀 한 땀. 목화 자단 기구. 근데 왜 이름이 뭐예요? 목화 자단 기국이 뭡니까? 나무로 만들었던 뭐. 맞아요. 예, 목화가 나무의 그림 같은 걸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 아, 목화. 자단이 자단나무라는 재료고 기국이 이제 바둑판이라는 뜻인데 바둑 안 두는 사람이 봐도 이제 고급져 보이잖아요. 네. 비싸 보여요. 이게 그런데 조선 후기 뭐 한 100년, 200년 전에 네.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나 쓰던 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무려 140년 아니고 1400년 전에 만들어진 1400년 전 거예요? 백제 바둑판이에요. 미쳤다. 와. 갈라지지도 않고 틀어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는지. 이제 원본인 실제 물건은 일본의 수장고에 진짜 비싼 작품은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쓴 거라고 하거든요. 저 자단이라는 재료가 스리랑카산 자단나무를 쓴 거래요. 스리랑카? 근데 이게 10년에 1cm가 자라는 나무래요. 와, 진짜 귀하네. 그러네, 귀한 나무네요. 진짜 귀한 거다. 심지어 저 서랍에 있는 그 바둑돌들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그 붉은색, 붉은색인데 붉은색? 원래 흰색 아닙니까? 보통은 흑백으로 하는데 네. 저 시대에는 저렇게 또 적색으로 또 돌을 썼던 야, 모양이에요. 그럼 못 참지. 신기하다. 그 위에 그림이 하나하나 다 그려져 있어요. 그 바둑 돌이에요? 바둑돌에 바둑돌 위에도. 너무 신기하다. 저것도 보물이에요. 저것도 저건 보물이다 진짜. 저런 게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런 엄청나다.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와. 옆에 이제 자세히 보면 꽃무늬처럼 보이는 저 무늬들이 네. 낙타라든가 아니면 앵무새라든가 하는 그 보기 힘든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막 먹이를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새겨 넣고 저 위에 줄무늬 있잖아요. 네. 바둑을 두도록. 저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저게 단단한 상아 있잖아요. 코끼리 상아. 그거를 조각해서 저렇게 끼워 넣은 거거든요. 네. 아, 초호화 바둑판. 저게 상어예요? 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 롤스로 땡 바둑판이네. 그죠? 이게 줄을 상하로 쫙. 아니 이게 지금 삼국시대잖아요. 1400년 전. 그러니까요. 1400년 전에 스리랑카산 자단나무, 귀한 나무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거의 본 적도 없는 낙타를 그리고 그거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희귀동물들을 막 해외에 있는 희귀동물들 앵무새. 응, 그리고 거기다 상아는 또 코끼리 아니에요. 아프리카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없는. 어떻게 가져왔어? 그걸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교육을 한 건가요? 백제는 그 당시에 동남아시아 지역, 예. 캄보디아를 비롯한 이런 지역하고 교역을 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네. 또 하나는 당나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나라를 당나라는 통해서? 세계 제국이라서 네. 중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이 여러 지역 타고 다 하니까 이 당나라에 있는 낙타나 뭐 코끼리 이런 걸 보고서 예, 들어와서 또 이제 그랬을 수도 있죠. 재밌다, 재밌어.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의자왕과 관계돼서일 거 아니에요? 맞네. 그러네. 까먹고 관계가 있었네. 있는데 의정이 이게 썼나? 어느 시대 건가 하면은 의자왕의 시대에 이제 외의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내 대신이 이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라는 사람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백제에서. 선물로.
외에서는 진짜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와, 네. 와, 백제는 와, 다른데? 백제에서 온 바둑판 봤어? 대박 대박. 백형들이 만든 거 봤어? 기가 막혀. 돌 봤어 돌? 당시에 외가 약간 양쪽에서 좀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백제랑도 친했는데 신라랑 이제 살짝 친해지려고 하는 걸 의자왕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하면서 선물로 줬던 게 저 바둑도. 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삼국의 정세에서 그 외가 캐스팅 보드를 주게 됐네. 강력한 힘은 없지만 얘네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아 맞네. 힘의 균형이 팽팽하니까. 그 중요하지. 네.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많고 많은 선물 중에 하필은 바둑판이었을까요? 이 선물을 줄 때는 사실 가격도 가격인데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이게 바둑을 즐겼던 나라가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한, 중일하고 티벳 네 나라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 중에서 일본이 이제 바둑을 배운 경위가 당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백제에서 배웠거나 한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 중에 이제 두 번째 백제가 전해줬다를 따르면 뭐 이런 의미였겠죠. 이제 우리 좋은 시간 보냈잖아. 우리 원대원 1대1 팟도 하고 그래. 우리 즐거웠잖아. 그래서 내 마음 알지? 우리 좋은 시간을 기억해 하는 그런 의미였겠다. 아 진짜 프렌드였네. 프렌드십으로.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외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딱 지도를 봐도 그렇지만은 훨씬 중요한 건 당나라 같은데 당나라하고 백제는 어땠어요? 잘했나요? 의자왕이? 당나라한테는? 그 백제와 신라의 대당 외교 그 비교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이 표로 보니까 확실히 백제보다는 신라가 조금 더 당나라랑 가까운 것 같아요. 백제는 어떻게 보면 핸드메이드 이런 걸 좀 많이 줬는데 신라는 미녀를 주고. 그러니까 금총포 미녀 이렇게 돼 있는데 무기와 좀 미녀. 슬프다 근데. 백제는 약간 이제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네. 보통 명관계라고 해서 반짝반짝 겉에가 빛나는 그 갑옷이 있어요. 네. 예, 그 갑옷이라든가 뭐 철제 갑옷 이런 사람의 손이 많이 이제 타는 예, 네네. 그런 제품들이죠. 퀄리티는 이제 백제가 난데 약간 조공 횟수나 이렇게 물량적인 것들은 신라한테 좀 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 당나라한테 밑보인 거 아니냐. 뭐 심지어 나중에 단교해요. 단절해요 외교를. 네. 백제가 신라를 의자왕들이 열심히 공격을 해서 40여 성 이상을 이제 빼앗으니까 신라가 다급하게 구원 요청을 당나라에 했거든요. 당나라 황제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요. 이제 더 이상 신라를 공격하지 말고 신라한테 뺏은 땅도 돌려줘라. 자, 이건 근데 백제가 사실은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6세기 중반부터 신라하고는 원수 사이였고 자기들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과정이었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이어온 하나의 그 자기 영토 회복 과정이었는데 이거 뭐 당나라 황제 한마디로 이걸 다 포기하고 심지어 영토까지 포기하라.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 거죠. 오. 결국 이런 과정에서 그 당과의 그 외교 관계가 파탄을 나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 옆에 신우이가 더 밉다고. 아니 근데 그렇지. 너무 심정은 알 것 같아. 원래 우리 땅인데 예. 진짜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겨우 찾은 수복을 건데. 했는데 예. 저 옆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야 다시 돌려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억울하죠. 자기들이 좀 뭔데? 열받긴 하지. 네가 뭔데 네가 나오지. 뭔데 우리한테?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맞아. 너 쟤한테 왜 그래? 사과해 봐. 그리고 알고 봤더니 얘가 얘한테 핫도그를 받았어. 뇌물을 뇌물을. 그동안 더 많이 받았어. 그렇지. 내 핫도그는 그냥 핫도그였는데 걔는 모짜렐라 치즈 들어있어. 아 그럼 더 짜증나지. 그러네. 결국 백제는 신라 공격을 포기할 수 없었고 예,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백제와 당은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것이 백제의 멸망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